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직장인들은 오늘이 올해 마지막 출근이죠. 사실상 업무는 다 마무리되고 종무식하면서 보내는 날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거의 별도의 종무식 없이 차분하게 연말을 마무리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새벽 출근을 하면서 평소 바라본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요, 모든 게 갑자기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네, 저처럼 일찍 출근길에 오르는 분들도 늘 있겠고요. 새벽 장 보러 가시는 분들, 물류 운송 중인 분들, 콜 받고 달리는 택시, 청소하러 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삶의 풍경을 만나곤 하는데요. 매일 봤던 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모습이 문득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 역시 잘 살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난 1년을 함께 해왔구나 생각하니까 올 한 해가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큰절 올리고 있어요. 올 한 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좀 이런 인사 나누면서 저마다의 조촐한 종무식 가져보면 어떨까요? 12월 2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우리 미진님이 연말 모임으로 술 먹고 떡이 돼서 새벽에 온 신랑도 밉네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최근 화재 사건 이후에 쏟아진 화재 관련 뉴스들에 대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올해 골목경제 현실을 정리해보고요, 내년의 이슈와 작은 가게 창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매년 31일 밤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제야의 종을 울리면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스크 없는 제야의 타종 행사가 열리는데요. 대중교통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제 나갑니다. 12월 31일 제야의 타종 행사는 어디서 열릴까요? 종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 글자로 무슨 각 하고 부르기도 하죠. 네, 커다란 종이 걸려있는 타종 행사가 열리는 종각의 한옥 누각인 이곳은 어딜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 체크 주제가 불나면 욕실에 물 틀어라 인데요. 네. 크리스마스 당일에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에 화재 대처 방안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는데 이것과 관련한 팩트 체크 하셨다고요? 네, 한겨레는 26일 보도한 3층 화재 5층 생존 10층 사망 아파트 공화국 대피 헌법이 없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이번 화재처럼 베란다를 통해 불길이 번진 경우엔 욕실로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 욕실엔 물이 있다. 물은 불과 연기를 막아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 베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발코니라고 불러야지 맞고요. 네. 베란다는 아래층 옥상 위에 설치된 공간을 얘기하고요. 계단식으로. 네. 흔히 보는 아파트
아파트 전용 공간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은 발코니가 맞는 표현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예, 발코니. 그러니까 예.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면요. 이게 굉장히 불친절한 기사인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욕실로 대피하면 물이 저절로 수도꼭지에서 막 뿜어져 나와서 불과 연기를 막아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다른 기사들도 좀 속 시원한 설명과는 거리가 먼데요. 중앙일보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옷가지 등을 물에 묻혀 현관 등 연기가 들어오는 문틈을 모두 막고 화장실 욕조에 물을 채운 뒤 대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전합니다. 욕조에 물을 채워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세계일보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유독가스가 빠져나가도록 환풍기를 틀고 물을 최대한 틀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불길이 화장실로 못 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화장실 배수구를 막고 수돗물을 콸콸 틀어서 문틈으로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콸콸 넘치게 틀려면.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욕실로 들어가서 옷이나 수건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를 막아라. 예. 이건 좀 들어본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가능한가요? 욕실 문틈 아래쪽이면 모르겠는데 문 위쪽하고 세로틈을 어떻게 막으라는 건지. 그러게요. 예. 물에 적신 수건이 문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 비현실적인 설명인데요. 미국 화재예방협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복도에서 연기나 화재로 인해 아파트 건물에서 나갈 수 없는 경우 소방서에 전화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창문이 있는 방에 모여서 도착을 기다립니다. 네. 당신과 불 사이에 모든 문을 닫으십시오. 덕트 테이프나 수건을 사용하여 문 주위와 통풍구 위를 밀봉해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세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덕트 테이프가 나이 좀 드신 분들 아시겠는데 난로 연통을 붙이는 알루미늄 재질의 테이프예요. 그렇죠. 은색의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이용해서 문틈을 막으라고 하는 건 일리가 있는데 이 덕트 테이프는 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필요한 길이만큼 준비해 놨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분들 많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어떤가요?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오히려 무작정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화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에서 모두 8,36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39%가 대피 중에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소방청은 지난 11월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대책 개선 방안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네. 소방청은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인류적으로 대피를 먼저 안내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 잠깐만요. 근데 39%가 대피 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났는데 욕실에 물 트는 거 아니고요. 덕트 테이프는 막고 네. 대피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내 집 안에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불이 났는데 집에 있을 수는 그렇죠.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현관 입구 등에서 불이 나서 집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서 대피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집 바깥쪽에서 집 밖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불꽃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내 집에서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불이 나면 대피를 하고 집 바깥에서 불이 났는데 연기와 불꽃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대기하면서 상황을 보고요. 네. 연기와 만약에 연기와 불꽃이 들어오면
대피해라 이 얘기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부 매체들은 옥상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일부 보도를 보면 불이 나면 옥상은 무조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세대 내로 불꽃과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옥상이든 건물 밖으로든 대피를 해야 합니다. 옥상과 가까운 고층부 주민이라면 옥상 피난시설 출구가 어디인지 사전에 알아둬야 합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화재 경보가 울리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옥상 출입문 위치를 제대로 알아두지 못하면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요. 2020년 12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 2명이 맨 꼭대기 기계실 문 앞에서 아이고, 숨진 채 네.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옥상 출입문은 맨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한층 아래에 있었고 문도 열려있는 상태였지만 희생자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장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네. 옥상 출입구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재가 발생한 곳이 내 집보다 위층이라면 지상층으로 대피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예. 예. 연기는 위쪽으로 더 빨리 확산하기 때문에 계단을 따라서 옥상으로 대피하다가 유독가스에 휩싸여 질식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그 불이 났는데 화재 발생 시에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예. 화재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이 이야기 예. 많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화재 대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그 설명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뭐 화재 대피용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따로 있군요. 그런 엘리베이터. 예, 화재 시 근데 일반적으로는 화재 시 탑승하지 말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왜 그런지 좀 알아봤는데요. 미국 뉴욕시의 아파트 비상 대응 가이드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층 사이에서 멈출 수 있거나 불이 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연기나 열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열, 연기 및 가스는 신속하게 질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침착하십시오.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화재 대응팀에 가능한 빨리 통보하십시오. 소방대원은 화재 신고를 받은 지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불, 열, 그리고 연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한 화재보다 안전에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화재는 쉽고 안전하게 진압할 수 없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에서 철수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화재 발생 시 건물을 나가기로 결정한다면 나가면서 모든 문을 닫아 화재 확산을 제한하십시오. 연기가 높이 고인 상태에서는 바닥으로 기어가며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화재 상황에서 건물 밖이나 그러면 옥상으로 대피를 못했어요. 네. 만약에요. 그러면 구조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구조대는 그러면 화재 신고 접수 이후에 보통 몇 분 만에 도착할까요? 화재 신고 접수부터 소방차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국 평균 약 7분 10초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내 집안으로 연기와 불꽃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문틈을 막은 다음에 대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대피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119 또는 이웃과 통화를 하면서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게 신축 건물은 아파트 각 층이 방화 구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쉽게 불이 옮겨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 집으로 연기와 불꽃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피를 시도해야 됩니다. 네. 내 집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집 구조도 다 다르고, 사는 뭐랄까요, 환경도 다 다른 거잖아요. 아파트냐, 뭐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그 정보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량 칸막이, 완강기, 옥상 출입구, 하향식 피난구 이런 대피 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사전에 잘 알아놓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화재 상황에선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시야가 매우 제한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어디에 대피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대피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집 밖으로 대피해야 될 경우에는
문을 열기 전에 문고리나 문을 이렇게 손을 대봐서 뜨겁지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이 뜨겁다면 문 바깥쪽이 굉장한 열기에 휩싸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가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바깥으로 대피할 수도 없고 발코니 쪽도 화염 또는 연기에 휩싸여 있다. 이럴 때는 욕실 등 불길에서 먼 쪽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네.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량 칸막이는 발코니 쪽에 마련된 얇은 벽인데요. 한 집에서 불이 났을 때 다른 집을 통해서 뚫고 대피할 수 있도록 발로 타면 부서지게 얇게 만든 그런 벽입니다. 근데 모르고 이 앞에다 짐을 쌓아놓으면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는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요. 예. 발코니 실외기실 같은 데 있고요. 뚜껑을 열면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가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완강기는 비교적 저층에서 로프를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데요. 만약에 대개 완강기가 있다면 동영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검색해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오늘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네. 팩트 연구소 시간 화재 대비에 관한 정보들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고요. 오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올 한해 자영업자들께서 체감하신 경기는 여전히 춥고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자영업 시장도 많이 위축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2024년 창업시장과 골목경제를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올해 진짜 와 살도 많이 빼시고 근데 골목길을 누비느라 살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엄청 돌아다니셨잖아요. 많이. 맞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올 한 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참 이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또 누구나 사업자를 가지고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골목 상권 참 많이 살펴봤는데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만 요즘 골목길 분위기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한마디로 좀 올해 잔뜩 흐립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요즘 뭐 골목 상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이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컸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졌고 원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용이 많아졌고 예. 그래서 열심히 팔아도 내 손 안에 쥐는 게 별로 없다. 특히나 고임금 예.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9,860원인데요. 요즘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 높고 그다음에 고금리 때문에 요즘 뭐 대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즘 이자 비용 계속 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자영업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요즘 또 자영업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200개 이상 새로운 브랜드가 계속 공정위에 등록이 됐거든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한 달에 간판을 내린 브랜드도 150개, 200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신규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확장하는 데는 또 좀 한계가 있었다. 물론 뭐 일부 카페 브랜드라든지 이런 쪽은 좀 많이 가맹점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골목상권 분위기는 그렇게 화창한 날씨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창한 날씨가 아닌 수준이 아니라 이거 뭐 거의 1년 내내 태풍인. 맞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듣는데 예. 숨이 잘 안 쉬어져.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 너무 지인도 예. 그 문 열었다 닫았거든요. 1년 아이고. 안에. 예.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특히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고금리. 그 자영업 사장님들은 대출에 굉장히 의존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2년 맞아요? 전만 네. 하더라도 2021년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한 909조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말 기준으로 지금 이미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43조 2천억 원 넘었고요. 개별 자영업자 한 곳당 평균 대출 금액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육박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체율 같은 경우도 한 1% 이상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경영 개선 자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출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 자영업 대출을 통해서 좀 경영 개선을 완화하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신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아무래도 종잣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창업 비용 중에서 20-30%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데 야 요즘 대출 받기가 너무 부담된다 이런 그렇죠.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사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런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내년 2024년 2월부터 한 30조 원 정도 새 출발 기금 마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 자영업 시장에 이런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가동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야 참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 대출 없이 사업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네. 요즘 또 대출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어렵고 잘 유념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 자영업의 터전은 역시 골목 상권인데요. 우리나라 골목 상권이 예전에 비해서 유난히 침체된 원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골목 상권 야 60년대만 하더라도 야 할 것 없으면 퇴직 이후에 음식점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냥 옷가게 하나 하면 한 집안 먹고 살았고 그래서 골목 상권의 주인공만 된다면 심지어는 부자도 될 수 있다 이런 꿈도 꿨었습니다만 이렇게 골목 상권이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경기 상황 코로나 변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도 좀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골목 상권 경제를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던 게 1993년 우리나라 대형마트 1호점이 노원구 창동에 오픈했고요. 네. 그게 한 500개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복합 쇼핑몰도 전국의 골목 상권 옆에 많이 오픈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했죠. 사실은 그렇죠. 요즘 뭐 새벽 2시, 3시에도 얼마든지 생필품이나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예, 바로바로 오고요. 맞습니다. 예. 뭐 포털 사이트만 하더라도 온라인 사인이 40만 명까지 늘었고요. 요즘 뭐 골목 상권 소비를 가장 어렵게 하는 대체 소비 루트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한 17개의 TV 홈쇼핑 시장 이런 것도 엄청 커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차피 살 곳은 많아졌고 굳이 골목에 직접 이 가게를 찾아가지 않아도 굳이 뭐 이렇게 소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에 있는 점포들은 이런 온라인 소비보다는 오직 오프라인만 이렇게 타깃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본적으로 그냥 사람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아 그렇죠. 예. 예. 아이고. 그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어쨌든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새해 가장 크게 좀 부각되는 골목 상권 이슈가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정부뿐만 아니라 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뭐 아니면 행안부 같은 이런 정부 조직이나 전국의 뭐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요즘 뭐 뉴스 검색해 보시면 골목 상권 활성화하겠다. 이게 사실 화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 이런 곳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골목 상권 살리기 즉 원도심 골목을 살려야만 네. 이런 외지의 관광객들도 오고 최근에는 뭐 골목 상권을 살리는 타이틀도 로컬 브랜드 골목 상권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이런 지자체가 대부분이고요. 아마 내년 선거와 곁들여지면서 이런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그램이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2024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예,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컬 브랜드 골목상권을 아예 지정된 곳이 이미 있는데요. 네.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양재천 일대 양재천길,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선유도역 일대 선유로운이라는 골목상권이 지금 지정이 돼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요. 예. 마포구 재밌습니다. 예? 합정역 5번 출구가 아닌 7번 출구 앞에 한마르트 길이라고요. 이 합정동 플러스 몽마르트의 이렇게 합성어죠. 이렇게 한마르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마르트 길이 있고 예. 또 이번에 새롭게 하늘길이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거 요즘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고 있고요. 오. 구로구 같은 경우 또 오류 버들시장 일대 오류 버들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뭐 중구 장충동길 장충단길 있고요. 예. 노원구 화랑대역 일대는 경춘선 숲길 요즘 골목상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정돼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용문시장 일대 용마루길 지정해서 다양한 지역 축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이런 골목상권들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2030 젊은층 소비자들을 이 골목으로 어떻게 유입시킬까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네요. 예. 가봐야겠습니다. 그 지방은 골목상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이 지방상권, 그러니까 지역 골목 경제의 가장 큰 이슈라면 어떤 건가요? 사실 요즘 전국의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젊은층 관광객을 우리 동네까지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게 뭐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이런 지자체뿐만 아니라 행안부 같은 경우도 로컬 브랜드 사업지 10곳 이미 지정을 해서 뭐 이를테면 충북 충주의 관악골이나 전북 장수의 트레일 빌리지, 뭐 경북 청도의 귀촌의 고수, 뭐 또 요즘 가장 핫플인 강원도 양양의 서피 비치. 예, 뭐 임실의 치즈마을. 치즈마을. 예, 이런 어떤 지역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행안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자체가 지방 상권, 골목 경제까지 상당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골목 경제와 자영업 시장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종사하는 곳이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음식점 시장일 것 같은데요. 그 2024년 국내 업태별 음식점 시장은 어떻게 전망될 거라고 보세요? 야, 요즘 사실 우리나라 음식점 70만 개 음식점 시장인데요. 예. 뭐 요즘 음식점 그러면 그나마 힘든 음식점보다 남보기에도 좋고 깨끗한 카페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아마 내년에도 카페 분위기는 크고 작은 가게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올해도 힘들었던 배달 창업 시장. 전국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춘추전국 시대를 맞았다. 이런 배달 창업 시장은 아마 내년에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식업 분야에서 올해 좀 가장 그래도 주목받았던 곳이 주점류 아이템이었거든요. 주점류요? 예, 그렇죠. 주점. 술이요? 예, 근데 주점이라고 하면 최근 일본 골목이나 우리 한국 골목에서 가장 뜨는 주점 아이템 중에 하나가 하이볼 바였어요. 하이볼. 예, 올해. 예, 그래서 90년대 일본에서 떴던 이 하이볼이 우리나라 골목 상권에도 요즘 주점에서 하이볼 테마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해서 하이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볼과 각종 주류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1인 곡의 콘술집을 타깃으로 해서 칵테일 바라든지 위스키바 같은 좀 시설을 조금 앞세운 신세대 주점 아이템 아마 올해도 내년에도 상당히 좀 강세를 띌 것으로 보여지고요. 식사류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좀 적게 들이는 작은 가게 이런 국밥집이나 덮밥집, 우동, 라멘, 돈가스집 같은 식사류 아이템 같은 경우도 혼자서 아니면 1.5인이 운영하는 형태 작은 가게 형태의 이런 식사류 아니면 선술집 형태 또 이런 고기 포차 같은 아이템 이런 아이템들도 외식 시장에서는 아마 불황기를 해치는 틈새 아이템으로 아마 2024년에도 주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언뜻 느끼기에는 뭔가 작은
예. 1인 예. 이렇게 가네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실속 있게 가자 이런 수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가격 정책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일본 골목 상권에 가면 서서 먹는 식당이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음식점 출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서서 먹는 일본에 가능할까요? 가면 뭐 역 앞에 특히 스탠딩 주점, 스탠딩 초밥 뭐 이런 거 상당히 많은데요. 서서 먹는 이유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쌉니다.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싸거든요. 그리고 특히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서서 먹다 보면 이분들이 2시간, 3시간 동안 서서 먹지는 않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요즘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호주머니가 얇은 이런 소비자들을 감안해서 특히 지하철역 이런 곳이라든지 지하철역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마 좀 이렇게 이 스탠딩 음식점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출연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다. 예. 그 일본의 골목 상권, 그 줄 서는 매장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 돈. 사실 거기에 딱 오는 건가요? 그 이유가 맞습니다. 큰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줄 서는 식당 그러면 누구나 뭐 일본의 이런 기노부냐 서점 같은 서점에 가면 줄 서는 식당 이런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이 유난히 많은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이렇게 오래된 음식점 뭐 70년 80년 된 이렇게 오래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맛으로 검증돼 이런 집이 많이 있다 이런 측면도 일부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좀 정량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줄 서는 가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2,400만 정도 됩니다만 음식점이 한 6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적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100만인데 음식점이 70만 개거든요. 일본 인구 한 207명당 한 개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는 셈이고요. 우리나라는 한 73명당 한 개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본 음식점 사장님들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어렵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구 대비 음식점이 적어서 그러다 보니까 맛집도 많을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거고 줄 서는 식당도 많은 이유가 이런 산술적인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이길 수가 없네요. 예. 사람도 많고 음식점은 적고. 예. 그리고 요즘 대물림하는 가게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줄 없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대물림 고령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대물림이 잘 됐었는데 요즘 일본 음식점도 보면 이 고령화가 되면서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의 가게를 이어받지 못하는 이런 가게들이 있어서 폐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식당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진짜 처음 들었네요. 그 2024년 소비 트렌드가 발표된 바 있는데요. 이 소비 트렌드 관점에서 골목상권 창업자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 트렌드가 근데 어떤 걸로 발표했는지부터. 맞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나 이런 데서 항상 해마다 연말이면 이런 소비 트렌드 내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런 트렌드가 발표됐는데 올해도 한 10가지 트렌드 중에서 골목상권 창업자 입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내년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분초사회였거든요. 분초사회요? 예, 그렇죠. 요즘 뭐 소비자들이 분단위 초단위로 약속을 잡는다. 즉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의 가성비 내년에는 시성비 맛집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면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육각형 인간 트렌드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함이 없는 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다. 사실은 이건 로망일 수 있는데요. 자영업 입장에서는 육각형 식당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식당. 맛만 좋은 게 아니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서비스 좋고 분위기 좋고 거기다가 이렇게 감성 넘치는 찍을거리도 많아. 이런 좀 이렇게 이 식당은 정말 작은 가게지만 정말 핫플레이스야. 이런 개념의 어떤 좀 이렇게 육각형 식당 같은 이런 트렌드도 아마 트렌드 관점에서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각형 식당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예.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핫플이고 예. 뭐 물론 이제 그런 데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 데는 또 필시 사람이 많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줄을 길게 선다. 특히 이제 요즘 골목 경제에서 이런 말 있다면서요. 마케팅 없이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매주 수요일에 마케팅 아이디어 업 시간 유익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 골목 경제 상인들 입장에서 좀 이런 거 도입해 볼 만하다 이런 마케팅 코드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골목 경제 상인들은 스스로 마케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특히 오프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야 누구나 유튜버도 되고 인스타 팔로워도 진짜 기본 10,000명 이상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거 정말 중요한데요. 내년 요즘 소비자들의 요 지갑이 가벼워지고 얇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불황일수록 마케팅 코드 입장에서 본다면 푸짐함 코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장기간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다 일본 골목 상권에서 가져올 수 있는 푸짐함 코드를 좀 소개하자 보면 일본 같은 데 보면 이런 뭐 우동집이나 라면집 같은 경우도 대중소 메뉴가 있는데요. 대중소 메뉴 사실은 대중소가 소가 1인분이고요. 중은 2인분, 대는 3인분 정도 그릇인데요. 이 대중소 그릇을 파는 우동집에 보면 대중소 그릇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똑같이 파는 집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면류를 팔기 때문에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1인 하나씩 드시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대신 남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푸짐함 코드 어떻게 보면 푸짐하게 주다 보면 원가가 높고 마진은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 많이 팔면 됩니다. 줄 세우면 됩니다. 이런 코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하다못해 약간 하이볼 같은 경우도 작은 잔 뭐 100엔 이하로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한 500엔 정도 팔면 하이볼을 대형 잔에다가 주거든요. 1리터 잔에다가. 1리터. 그렇죠. 예, 그래서 500cc가 아니라 1리터 잔 하이볼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한 15,000원 정도만 내면 일본은 하이볼이나 맥주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마케팅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황이라고 너무 움츠려 두지 말고 작게 주면 우리 한국 소비자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먹는 거에 있어서는 역발상으로 푸짐한 코드로 승부하는 전략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 집이 있다면 그 마지막으로 그 2024년 창업자 입장에서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조언 좀 미리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열심히 움직인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창업하다가 안 되면 직장인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2024년에도 지속 가능 경영.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키워드 저는 상당히 눈에 띄었거든요. 도파민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도파민 플러스 파밍이 합성어인데요. 도파민. 어떻게 보면 자영업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경영자들도 스스로의 행복을 스스로 좀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요즘 뭐 5일째 식당 하는데도 많이 있고요. 좀 스스로의 행복 지수를 어떻게 잘 견인하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잘 생각하는 2024년 이런 골목 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목 경제 이야기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새해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장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하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보신각이었습니다. 6560님. 8621님 보내주셨고요. 8621님은 보신각입니다. 코로나로 몇 해 못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고 정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셔서 9498님, 2502님, 8621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특히 8621님은 새벽 4시부터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4시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네. 떡국 많이 드시라고. 맞습니다. 네, 골목 경제도 살리고 우리 8621님도 살려야 됩니다. 떡국 많이 먹겠습니다. 자,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많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인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